반갑습니다. 조쌤의 감성국어의 조성욱입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이라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업을 잘 듣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 잘 하시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학년 2학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학기이기 때문에 집에 있더라도 너무 퍼지지 마시고 학습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축적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어라는 과목은 공부를 해서 단기간에 성적이 상승하는 과목이 아니라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히 내공을 쌓는 과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독서라는 과목의 경우에는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습득되어서 어떤 지문이 오더라도 잘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보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어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독해 비법을 2번까지 같이 배워봤을 텐데요. 5가지 중에 1번, 2번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나머지 그 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만 수업 말미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바를 꼭 해서 여러분들의 독서 실력이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독해 비법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글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였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이 한 번에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스캔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국어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으면 되는데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문제로 갔을 때 문제에서 묻는 부분을 다시금 뒤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한 2번, 3번 읽다 보면 수능에 나오는 난이도가 있는 긴 지문은 우리가 다 읽지 못하게 되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고 빠르게 읽기 위해서는 글을 읽기 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거나 처음 해야 하는 어떤 과제라든지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게임이더라도 처음에는 뭔가 헤매기 마련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익숙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우리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바로 스캔 작업, 10초에서 길면 20초 정도 작업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를 아무 페이지나 펴가지고 10초 만에 그 글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제 1강은 그 4쪽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거기에 나온 어떤 단어들이 있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과학, 목적, 자연물, 그리고 여러 명의 학자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또 여러 명의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의견이 같았는지 다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1강을 읽기 시작하면 훨씬 더 잘 읽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래프나 그림이 있다면 어떤 그래프인지, X축과 Y축, 그리고 그림이 있다면 무엇을 설명하는 그림인지를 우리가 빠르게 판단해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다고 그랬죠.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으면 이 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면은 주로 지문에 등장하는 글이 설명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명문이다 보니까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스캔을 통해서 갖게 되면 우리가 글을 읽어낼 때 우리의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기분 좋게 읽을 수 있고,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반전, 무엇이 내 생각과 다른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글을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스캔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등장하는 기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옆에다가 체크를 해두면 나중에 빨리 찾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스캔, 첫 번째 글을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될 일입니다. 2단계가 뭐였습니까? 글을 어떻게 읽자는 거였습니까? 글을 어떻게 읽자?
깨끗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표시를 하면서 읽자는 것이었죠. 읽은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깨끗하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럽게 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적절한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표시를 하자 그랬습니까? 네,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런 표시들을 하자 그랬죠? 동그라미, 동그라미도 괜찮고 네모도 괜찮습니다. 뭐 학자들, 개념, 그 다음에 뭐 주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동그라미를 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 학자가 말한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중요한 언급들을 뭐 하는 겁니까? 밑줄을 긋는 거죠. 밑줄. 그런데 이게 두 글자에서 여덟 글자로 넘어가서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괄호로 묶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와 괄호, 그 다음에 네모와 꺽쇠 괄호를 통해서 서로 좀 대비되는 개념이나 두 가지 이상의 개념에 나왔을 때는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눈에 확 띄게 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들에 대한 설명에 밑줄을 긋습니다. 직선이나 곡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흐름을 연결해주는 무슨어? 접속어. 접속어에는 삼각형을 사용하는데 그냥 아무 때나 그리는 게 아니라 내용이 지속되거나 추가할 때는 그냥 삼각형, 그 다음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역삼각형,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결과 쪽으로 이쪽으로 화살표. 왜냐 하면은 결론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화살표를 해주시면 우리가 글의 어떤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문자 번호 동그라미 1, 2, 3, 4, 5 뭐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온다든지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순서가 있는 표지들 그 다음 내가 여러 개를 말할 때 그 여러 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곳에 원문자를 붙이면 훨씬 더 글을 입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는데 특히 2번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펜을 들고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 핵심어와 중심 문장에 밑줄을 끄라고 했지만 중심 문장만 읽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수능 독서 영역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다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꼼꼼하게 읽기라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글을 잘 읽는 방법,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에 한 문단의 중심 문장은 보통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 문장은 문단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여러 긴 글을 읽을 때는 문단의 첫 문장을 중심으로 두두두두두 읽으면 글을 빠르고 글의 흐름을 연결하면서 좀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독서 지문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것은 긴 글 혹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빠르게 읽어야 할 때 속독에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능 지문은 속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중으로 빠르게 풀어야 되겠지만 그 보조 문장을 생략하고 문단의 중심 문장만 연결하면 글의 주제는 찾아낼 수 있지만 문제에서 묻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심 문장에 표시는 하지만 중심 문장이 아닌 아이들도 읽거나 중심 문장이 아닌 어떤 예시 같은 경우에도 좀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걔들까지 표시를 하면서 읽어주는 것이 수능 독해의 어떤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치는 수능부터는 원래 15문제였던 독서 문항이 17문항으로 늘어나면서 한 지문에 6개의 문항이 붙어있는 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지문에 6개라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야만 문항이 균형 있게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성에 있는 내용까지 물어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장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읽다가 이거는 진짜 내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말 굳이
필요 없는 문장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빠르게 뒤로 넘어가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하나씩 다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은 한 문단의 중심 문장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에 등장하는 지문의 90% 이상이 설명문이에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정보를 실어야 그 출제 시비에 휘말리지가 않으니까요. 설명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1번부터 10번까지 설명을 했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새로운 폰을 사서 폰의 사용 설명서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사서 사용 매뉴얼을 한번 본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내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지만 그 각각의 기능들이 전부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능이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7번, 8번에 있는 기능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문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힘들고 그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설명문이 자주 나오는 독서 지문을 읽을 때에는 한 중심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을 모두 보는 것이 좋죠. 수능 국어 영역의 지문은 설명문이고 설명문은 글의 특성상 병렬식 앞에 중요한 내용을 딱 두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것이 아니라 문단이 첫 문단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얘기하고 처음 해서 마지막에 요약 정리를 한다 치더라도 가운데 문단에 5가지 내용을 얘기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서 1번에서 5번이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위치가 다 있는 것이죠. 똑같은 위치,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병렬식이라고 하거든요. 각각의 문장들이 모두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중심 문장이나 중심 문단을 골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5문단을 모두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문제 유형이 갈수록 자꾸 까다롭게 세부적인 문제를 묻는 문제로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대부분이 생략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을 하면서 주로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중심 문장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중심 문장, 주변 문장, 보조 문장, 그리고 이거는 개념, 이거는 예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표시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도 구분을 하면서 입체적인 독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략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능 지문을 읽을 때는. 자, 네 번째는 뭐냐? 생각을 하면서 읽자는 겁니다. 글의 흐름과 구조를 생각하며 읽기라는 거죠. 단순히 글자만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글을 소화를 하겠다, 씹어 먹겠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읽기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말이라는 말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이 메타 읽기, 이 메타라는 말은 뭘까요? 이 메타 읽기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 메타 읽기라는 말보다는 인지, 메타 인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지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을 하는 걸 인지라고 합니다. 근데 메타 인지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을 먹는 행위라고 하면 그냥 식사, 이게 밥을 먹는 행위가 식사죠. 근데 메타 식사는 뭐냐 하면 내가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의 식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어떤 이런 기분을 메타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는 어떤 글이 있으면 이 글을 이렇게 막 읽어 나가는 게 읽기입니다. 근데 메타 읽기는 막 읽어 나가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을 약간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내가 글을 읽고 있네 라는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을 메타 읽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글에 파묻히라는 것이 아니라 글에서 약간 떨어져서 내가 글을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약간 감독 같은 느낌? 운동을 할 때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뛰니까 아무리 시야 좋은 선수들이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 감독은 어떻습니까? 선수들의 그 전체적인 움직임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약간 나는 감독이다, 마이스터다, 지휘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글에 파묻히지 말고. 그러면서 왜 하필
출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 아, 이 사람은 처음에 중심 문장을 놔두고 마지막에 주변 문장을 놔뒀네. 아,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 3단 문법을 사용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주로 문단마다 예시를 들었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 한 이야기를 끌어왔네, 인용을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 읽기와 메타읽기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읽기입니다.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독해 비법이라고 좀 전에 말했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읽더라도 문장이 서로 따로 놀아서는 문장을 읽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글을 읽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개별적인 문장들을 읽고 개별적인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들을 읽으면서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문단의 중심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글 전체의 흐름과 주제를 파악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글을 읽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독해 완성이라는 것이죠. 독서 지문은 평균 4개에서 6개 정도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글쓰기는 이 문단들이 다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이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글을 완성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글 전체의 이 글쓰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글이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가운데, 끝, 크게 일단 세 부분이고, 가운데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무엇이 중심 문단이고 무엇이 보조 문단인지, 그 다음에 중심 문단을 몇 도박으로 나눌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첫 문단에 얘기를 했다면, 가운데 부분은 분명히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이 플라톤에 대한 얘기고 어느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글의 구조를 약간 그림으로 보듯이, 표로 보듯이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처음, 가운데, 끝. 거의 대부분 3단계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게 결국 글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글 잘 읽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 그냥 읽으면서 바로 머릿속으로 촉촉촉촉 정리가 돼요. 근데 나는 글을 읽어도 솔직히 선생님 문제를 풀기도 전에 글 이해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문제를 풀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글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글을 읽는 연습. 사실 이건 고등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시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초등학생들이 있는 책을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 단편으로 선생님은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내가 글을 읽어도 이 글의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중심 내용이 빨리빨리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걸 해야 됩니다. 글 전체의 흐름과 주제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먼저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부터 하라라는 겁니다. 문제집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학습지를 나눠주시는 거 보면 1문단의 중심 내용을 적고 2문단의 중심 내용을 적고 하는 그런 학습지 본 적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을 읽고 바로 문제를 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독해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독해 노트에는 이 글이 예를 들어서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 1, 2, 3, 4, 5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독해 노트에는 내가 읽은 글의 제목이나 어떤 표시를 하고 1 해서 요 1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거를 여러분들 적어보고, 그러니까 1문단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2문단을 적어보고 3문단을 적어보면 1문단에서 5문단까지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추려서 적었죠. 이 작업이 이미 이 글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 2, 3, 4, 5번에 여러분들이 간추린 내용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번은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네. 5번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거네. 2, 3, 4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이구나. 혹은 6문단짜리인데 1문단은 설명, 1문단은 설명 대상에 대한 소개, 6문단은 마지막이면 2, 3문단과 4, 5문단이 각각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글의 가운데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네. 이런 작업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이 작업이고, 이것이 바로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문제 풀기 전에 해야 될 독해 연습입니다. 선생님이 문제집을 사서 하루에 3지문씩 풀어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독해가 될 친구들이 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독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 독서 등급이 막 6등급 이하 아니면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선생님이 방금 말한 독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글을 읽고 요약해보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요새 대부분의 문제집은 해설지를 보면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선택한 교재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한 요약한 게 이 글의 요지가 맞는가, 중심 내용이 맞는가를 비교하면서 독해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글의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서 이 문단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이것 자체가 글도 읽는 거지만 글 밖에 서서 이 글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읽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보급이 되면 글에 사용한 전략들도 보이게 되고요. 글쓰기가 자주 사용한 설명 방법까지 보이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1, 2등급을 노릴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적극적 읽기, 메타 읽기였습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결국은 문제 풀기를 위한 독해라는 것을 명심. 물론 독서라는 것은 글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읽어야 되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독서, 과목의 독서는 수능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글을 읽다가 와, 쉽지 않은데 내가 이거 오늘 한번 정복해본다, 아무리 어려워도 도전하면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글을 읽어요. 10분, 20분, 30분 투자해가지고 글을 열심히 읽어서 마침내 나 해석을 해놓고 다 맞췄습니다. 뭐 합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제한 시간 내에 다른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한 지문에 30분씩 투자하면 어떡합니까? 망합니다. 차라리 그 어려운 지문을 버리고 다른 지문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오기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선생님 같은 문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 지문을 읽으면 멘붕이 올 때가 많습니다. 나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이거 왜 가르치고 있지? 내가 생물 교사인가? 특히 물리 지문이라도 나오는 경우에는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과학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몰라도 글을 읽고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오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독서 지문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틀린 그림 찾기다라는 말인데, 이해 못하더라도 글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을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을 맞는지 틀렸는지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비교해봐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표시만 해두고 뒤로 일단 넘어가시고 문제 풀면서 비교를 하면서 풀 생각을 해야지, 오기를 부려갖고 100% 이해하겠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정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100%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100%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제가 잘 풀립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질문에 오기를 부리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니까 너무 오기 부리지 말고 요령을 갖추자라는 얘기입니다. 요령을 갖추자. 이 정도 읽으면 된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노하우를 가지라는 거고요. 그런 노하우를 몇 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독서 영역에서 제일 많이 무조건 나오는 문항이 바로 이겁니다. 내용 일치 확인 문항. 내용 일치 확인 문항. 내용 일치 확인 문항은 주로 이렇게 생겼죠.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사실적인 독해를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글만 제대로 읽으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요새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구석에 있는 걸 숨겨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상식으로 풀지 말고 근거를 찾아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이 있다, 다이어트에 관한 글이 있다 칩시다. 근데 이거는 운동을 많이 한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주제의 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많이 하면 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으므로 살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선택지에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식으로 풀지 말고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풀어야 돼요. 내용일치 확인 문항을 풀 때는. 그래서 선생님은 형광펜을 사용해가지고 1번에 줄을 긋고 1번에 1번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부분에 똑같은 형광펜으로 줄을 찾아 끄어보라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참인지 거짓인지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야 O인지 X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이라는 건 뭐 비교, 예시, 대조, 서사, 뭐 과정, 뭐 이런 설명 방식까지 같이 포함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접근한 것은 요거는 있잖아요.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스캔을 하면서 사실 문제도 보기라든지 그림이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스캔을 하면서 문제까지 같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이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글을 읽으면서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나 서술 방식을 체크하는 거. 예시 많이 사용했네. 두 개를 비교하고 있네.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읽는 거죠. 단순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데 만족하지 말고 이 문제가 나오면, 전개 방식이 나오면 이런 게 서사구나, 이런 게 예시구나,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선생님도 문제 풀다가 나오면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외부 준거. 외부 준거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보기를 활용하여 기억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이 보기가 등장한다는 게 이러한 유형의 특징인데요. 문학하고 좀 다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나왔을 때 보기가 지문을 이해하는 힌트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독서는 다릅니다. 지문과 관련이 있기는 한데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지문과 관련된 어떤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고 지문의 생각과 보기의 생각을 비교하거나 대조해서 푸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기가 나오면 뭐 그림 같은 것만 스캔해두고 보기를 꼼꼼하게 읽으시면 오히려 지문을 읽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나온 글도 지문을 읽듯이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한 얘기와 보기에서 한 얘기가 비슷해서 찾아내라는 게 있고 달라서 찾아내라는 게 있으니까 보기를 잘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주제 파악하는 거, 제목 붙이는 거, 단어의 의미, 고사성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따로 준비하다기보다는 글을 읽으면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쌓여서 나중에 대비가 됩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저 지난 시간에 오늘부터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부터 뭐 하라고? 그렇죠? 독서 문제집을 구입을 해서 하루에 몇 개씩, 하루에 최소 3지문 세트씩 매일 수능 칠 때까지 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들어도 요거 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독서는 실력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이 하루에 3지문이라는 게 평균적인 이야기고, 아까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친구들은 하루에 1지문이라도 요거 꼼꼼하게 읽고 중심 문장 정리하는 독해 연습해서 문제 푸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면 1지문만 해도 됩니다. 근데 요 작업하지 않는 친구들은 3지문 정도 해야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독서 문제집 구입해서 수능 칠 때까지 하루에 3지문씩 보면 지금부터 1000개의 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사세요.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남았을 건데 아직 문제집을 구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제집 그냥 유명한 거 추천해주는 거, 고2 독서, 수능 독서 이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수능 독서 기출 이런 거 검색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하시길 바라면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출석 체크 겸 수업 후기 적는 과제가 1학기 때랑 똑같은 게 올라왔을 거예요. 별도로 출석 체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다 듣고 수업 후기를 쓰는 것으로 출석 체크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출석 체크 과제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위험한 곳에 가지 마시고 집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2학년 2학기 잘 보내고 계시다가 이번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